しました。大きく飛んだ炎鵬、うまく手繰る。おっと左を差した。肩すかし炎鵬の勝ち。差しに行く豊ノ島。照ノ富士は上手です。左四つです。豊ノ島はここからすくい投げもあります。じっくりもろ差しを狙う豊ノ島。回しが切れた。さあここからどうする。下がれた。자, 한국어의 기원, 그러니까 네이처지의 2021년 11월호에 얼마 안 됐죠? 몇 개월 전입니다. 거기에 알타이어족, 여러분들은 알타이어족이라는 게 더 편할 거예요. 한국어를 포함하여 한국, 몽골어, 일본을 다 포함한 알타이어족이에요. 알타이어족의 기원지가 요서지역이라는 중요한 논문이 발표됐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이 화면 스톱 해가지고 이거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PDF 파일로 그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은 10개국의 40여 명의 학자가 언어학, 보고학, 유전생물학, DNA 분석 이 세 분야의 연구를 종합해서 세계 최고의 권위지 중에 하나인 네이처에 발표한 겁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안 됐잖아요. 그죠? 자, 이 내용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면은 요 3번 지역이,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네이처 논문의 거를 제가 가져온 요 3번 지역이 트랜스 유라시아 언어, 어족.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 언어의 기원지입니다. 요 3번이. 요 빨간색으로 된 3, 4, 5는 신석기 시대에 확산된 거고,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청동 시대에 확산된 거예요. 계속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기원지가 여기라는 겁니다. 요서지역. 네이처 논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요서지역, 9,000년 전 요서지역의 기장 농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네이처 논문에 놀랍게도 이미 요하 문명, 흑융화 문화, 홍산 문화가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미 세계에서 요하 문명의 새로운 고고 발굴을 자료로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이론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산됐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자, 제가 아까 요하 문명의 분포 범위를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요거랑 비교를 해보십시오. 제가 만든 지도입니다. 이 지도와 이렇게 비슷한 크기로 요걸 자른 거예요. 여기가 요하 문명 지역과 똑같죠? 이 지역이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 알타이 어족의 기원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바로 요하 문명 지역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 언어의 기원지는 요 3번 지역인데 9,000년, 네이처 논문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9,000년 전 서요화 유역의 기장 농업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요하 문명 지역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한국어의 기원이면 한국어를 포함된 우리 한국 입장이니까 한국어의 기원이 여기면 다른 거는 딱 언어만 여기서 기원하고 다른 건 아무 상관이 없네. 민족의 기원도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고 한국인의 문화의 기원도 여기서 출발할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연구를 해야 된다. 자, 이 요하 문명 지역에는 한국어의 기원일 뿐만이 아니라 한국어의 기원인지는 난 몰랐어요. 내가 책 4권이나 썼지만. 근데 나는 다른 걸 연구했어요.
9,000년 전에 빗살무늬 토기의 기원지가 요하문명 지역. 제배종 기장과 조, 세계 최초의 기장과 조의 기원지고, 최초의 옥결의 기원지고, 적성묘의 기원지고, 최초의 복골, 점을 친 뼈를 보고, 그러니까 골복의 전통의 기원지도 여기고, 흑도의 기원지도 여기고, 계단식 적석총도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홍산물. 치를 갖춘 석성도 하가대마천이 처음 나옵니다. 비파형 동검도 이 지역에 처음 나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처음 나오는 게 요하문명 지역인데, 이 지역 중에서도 이 9개 가운데서 1, 4, 6, 7, 8, 9는 요하문명과 한반도 지역에서 다 나옵니다. 중원의 황하문명 핵심 지역에서는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하문명은 중원의 황하문명과 보다 한반도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바로 트랜스 유라시아 언어의 기원지예요. 네이처 논문에 의하면, 네이처 논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황하문명 지역은 한어 티베트 어족의 기원지예요. 중국어의 기원지예요, 거기가. 요하문명 지역은 트랜스 유라시아어, 즉 퉁구스어의 기원이라고 언어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게 맞는 말이죠. 이제는 네이처의 논문은 황하문명 지역과 요하문명은 독자적인 별개의 문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고,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지이고 황하문명은 아까 얘기한 치나 중국 티베트 어족어의 기원지로 논문에서도 구별해놨어요. 언어적으로도 구별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그 각각 유적들도 다 구별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네이처의 논문은 우리 상고사를 연구하는 데 무지무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네이처 논문 나오고 나서 2주 만인가 기고문을 썼어요. 뉴시스의 기고문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그 케이스프리시에서 또 인터뷰 제의가 와서 아주 장문의 인터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궁금한 분들은,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인터뷰 기사를 그 뉴시스의 그 신문 기사한 거하고, 그건 제 기고한 거고, 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무슨 얘기냐? 네이처 논문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기. 그러니까 요하문명은 황하문명과 독자적인 문명이고 한반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 왜? 한국어의 어원이 거기니까. 동북아 상고사 고대사 연구도 그 출발점은 요하문명부터 시작해야 된다. 언어의 기원지가 거긴데 말만 거기서 기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민족도 거기서 기원할 거고, 언어, 문화, 종교, 신앙 뭐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언어라는. 결국 요하문명을 모르고서는 동북아시아의 언어, 역사, 문화, 종교, 철학 모든 거를 말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현재. 요하문명의 새로운 이 발굴 결과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그거를 중국에서는 이미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거를 중화민족 화하족의 시조라는 황제족의 문명으로 다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고대 한자 발음과 한국어의 유사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나라식의 언어, 즉 갑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갑골문의 발음과 한국어의 유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춘태 박사님은 갑골음, 즉 초기 한자 발음의 주인공이 바로 은상 사람들이죠. 중국 문명을 시작한 은나라, 상나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국 민족의 조상이라는 것은 중국 역사학자들에게 보편적인 상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갑골음으로 잡는 식민사학 동북공정이라는 책을 2017년에 출간하셔서 갑골음과 한국어의 유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최춘태 박사님의 은사님이 유창균 박사님이신데요. 이 유창균 박사님은 한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언어학자십니다. 1967년 유창균 박사님은 전해지지 않던 동국정원을 복원하는 데 성공해서 학계를 경악하게 했고, 서울대 대학원 문학 박사 출신이시고요.
어문학회 회장을 하셨는데 1974년에는 세계 각국의 한자 어문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들이 한자 어문학에 있어서 세계 최고 학자로 인정하신 분입니다. 1983년에는 민족훈장 동백장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능하신 세계적인 석학 유창균 박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필자는 오랫동안 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문자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는 동안에 그 문자의 초문, 초기 문자죠. 초기 문자로 알려진 갑골문에서 금문, 전서 이 문자들을 통해서 초문에 결합한 초음, 초기 발음입니다. 이 초음이 너무도 한국적인 성격을 가짐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갑골문을 보면서 저는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너무도 한국적인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강의에서 한자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겁니다. 저와 유창균 박사님은 서로 연구하는 분야는 달랐지만은 이 결론이 같다는 거에 대해서 저 또한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골문은 중국인에 의해 중국어와 결합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에 의해 한국어와 결합했던 문자라는 생각, 이런 생각은 일반의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사실. 그죠?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러나 필자는 이 신념에는 변화가 없다. 즉 고대 한자가 한국어와 결합했던 문자라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유창균 박사님이 이 책을 쓰신 때가 1999년입니다. 지금보다 한참 전에 이 글을 쓰셨는데요. 지금도 사실 이런 주장하면은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고 계세요. 근데 벌써 수십 년 전에 이런 발표를 하셨으니 주변에서 이런 파격적인 생각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상당한 저항이 있으셨겠죠. 그래도 그 신념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고대 한자 발음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석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시라고 그래요. 돌석자죠. 근데 이 석이라는 이 한자가 고대에는 띠악, 짝, 이 I 발음, J 발음은 후대에 생긴 겁니다. 초기 발음은 딱, 짝,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대요. 이 6분, 이 각각의 학자들이 거의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죠. 이 고본안이라는 사람은 스웨덴 사람이고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어문학의 아주 대가세요. 칼그렌이고, 이방교 중국 분이시고요. 왕리 중국 언어학의 창시자라고 불립니다. 북경대 교수셨고요. 백일평 이분은 미국인입니다. 백스터 샤갈 상고 한자음 제고 체계를 만드신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런 언어학계의 대가들이 분석한 요 석의 발음들이 현재 석하고 다르죠. 중국 발음인 시, 칼그레는 딱이라고 했고, 이방계 선생님도 딱, 왕리 선생님은 짝,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분석한 방법은 식역이나 각종 의문서를 가지고 발음과의 어떤 연결관계를 분석해서 내린 결론들이 이 고대 발음들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학자들이 이렇게 유사한 발음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는 고대 한자의 발음이 이 학자분들이 분석한 이 발음이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뢰를 갖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석자를 닭이라고 읽는 걸 보고 또는 짝이라고 읽는 걸 보고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저희는 어릴 때 이 돌을 갖다가 독작이라고 했어요. 돌멩이를 독작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전라북도 일대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충청도 전라북도 일대는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기준이 위만한테 쫓겨서 이주한 이 마한 지역이라는 설이 굉장히 유력해요. 학교에서. 즉 기자조선 상나라를 이었죠. 상나라를 이은 사람들이 마한까지 유입이 됐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고대 한자의 발음과 한국어가 어떻게 유사한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땅지자는 칼고래는 따라고 발음을 했네요. 중세어를 보면은 이게 따로 발음이 되고 있어요. 따. 히읗이 붙은 거는 이 그 있잖아요. 설근음 계열, 설근음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지, 중국어로 띠 이러지만은 원래 발음은 따. 하늘천 따지 할 때 그 따입니다. 이 시자를 보시면은 적, 지역,
이 때를 나타내는 한국 중세어 그 적, 뭐 어릴 적, 옛날 옛적, 제, 엊그제 이 발음하고 같다는 거죠. 때 시자죠. 시로 발음합니다. 중국어로는 시고요. 근데 고대에는 시와는 전혀 다른 적 이렇게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어와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화살 시자도 중국어로 시라고 읽히는데 고대에는 썰을 그랬답니다. 살이죠. 뭐 화살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그냥 살이라고도 부릅니다. 화살하고 발음이 같았었죠. 왕 역시 간 또는 꺄, 한국어의 마립간 아시죠? 간,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 바람, 풍이라고 현재 발음되죠. 펑, 풍. 근데 고대에는 플럼이었답니다. 버럼. 한국 중세어인 바람하고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이 율자는 현재 율로 읽히고 있지만은 고대에는 블럿, 즉 부르다, 노래를 부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가락이라는 뜻도 있고 노랫가락이죠. 또는 필이라는 뜻도 있는데 율과는 고대에는 발음이 달랐고 이 고대로 갈수록 블럿, 우리 고유어인 노래를 부르다 할 때 부르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즐거울 락자 역시 고대에서는 락 이렇게 발음했다고 해요. 뭐가 생각이 나죠? 글락, 가락입니다. 노래 가락을 표현한 게 이 악자입니다. 즐거울 악자. 여기 양쪽에 악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다, 연주하다 그런 뜻이 생깁니다. 백자는 바이로 읽히고 있지만은 고대에는 바르크 이렇게 발음했대요. 여기 보면은 바르크 똑같죠? 비읍 리을 기억 밝다라는 뜻이죠. 고대 발음일수록 한국어와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자도 현재는 조, 중국어로는 야오라고 읽히는데요. 고대 발음은 떠르크 이렇게 발음했다고 해요. 이 떠르크라는 것도 역시 디귿, 리을, 기억 채를 중세어에서는 닭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닭하고 발음이 똑같죠. 현재 발음하고는 전혀 다른데 중세 한국어하고는 발음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옹자는 곰이라고 불렸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곰이죠. 곰, 이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현재는 옹이라고 하지만은 고대에는 곰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개구자입니다. 고대에는 깍, 우리 개라는 발음하고 비슷하죠. 깍. 벼화자를 지금은 중국어로 허 그러는데 고대에는 싹을 말합니다. 뭐죠? 이 하자는 중국어로 허라고 읽히는데 고대에는 가르라고 읽겠대요. 가르. 중세어의 강을 가람이라고 했었죠. 가르 유사하고요. 그 기자 지금은 지 이러는데 커그 이렇게 발음했대요. 거기 그것 그런 뜻이죠. 이 이자인데요. 중국어로 니 이렇게 읽습니다. 고대에는 너르 또는 나르라고 읽었답니다. 우리가 말에 너하고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날일자 현재는 중국어로 이렇게 읽는데요. 고대에는 너르라고 읽혔대요. 니은 리을 날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오늘 날 할 때 그 날이죠. 이 새자 현재 수이를 읽히는 이 새가 고대에는 쌀 이렇게 읽혔답니다. 나이 1살 2살 할 때 그 사르 중세어 사르와 똑같죠. 서르 중세어와 똑같이 발음을 했었습니다. 뜻은 나이 또는 새해 설을 의미합니다. 이건 가로 왈자인데요. 가로되 말하다라는 뜻이죠. 현재 발음은 유에라고 하는데 중국어로 유에. 근데 고대에는 God 그랬대요. 이 위에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가르하고는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돌석자 아까 짝 이렇게 읽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짝이라는 말 유창균 교수님은 자갈과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죽자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죽, 중국어로 주 뜻은 대나무죠. 근데 고대에는 딱 그랬대요. 우리 발음 때하고 훨씬 유사하죠. 현재 발음 주하고는 많이 다르고, 개, 옆으로 기어다니는 그 개를 현재는 중국에서 시에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가그라고 읽었대요. 즉 개하고 발음이 유사하고 현재 발음, 중국어 발음 해나 시하고는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을 이 배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뿌라고 발음을 해요. 근데 고대에는 퍼그 이렇게 발음했다 합니다. 배와 관련이 있다고 장윤 교수님은 추정하고 계십니다. 이게 묵자인데요. 아시죠? 붓글 씻을 때 가는 것, 까만 먹. 이 고대 발음으로 꺼먹입니다. 꺼먹 또는 끄먹, 꺼먹. 검다라는 뜻이죠. 이 먹이 원래 중국어로 한자로 묵 이렇게 읽히지만은 고대 상고음은 꺼먹이었대요. 꺼먹, 끄먹, 검다라는 뜻이죠. 이 성씨 씨, 나라 이름 씨자는 원래는 종족을 나타냅니다. 현재는 씨, 시 이렇게 발음하는데 고대에는 까라르, 결해하고 발음이 유사하죠. 시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안일부자는 원래 갑골문을 보면은 이 꽃 받침대하고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현재 이 안일불자에는 한자 사전 보면은 이 꽃자루라는 의미가 있고 그때는 불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 불의 고대 발음이 뭐였냐면은 버르 그랬대요. 이 불이라는 말은 꽃불이, 꽃 받침대를 말합니다. 꽃자루. 그래서 부르가 이 뿌의 원래 발음이었다고 합니다. 타라는 말, 남타죠. 다른 사람 타. 타도 고대에는 타르 이렇게 읽었대요. 그 다르다라는 뜻의 의미, 중세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칼날을 의미하는 인자예요. 중국어로는 ren 그럽니다. 근데 고대 상고음을 보면은 나르, 니르 그렇게 읽었대요. 나르, 그죠? N-A-R, 날. 칼날이죠, 날. 이 올레자는 보리 맥자하고 고대는 같이 쓰였습니다. 현재는 라이라고 읽히는데 고대에는 멀럭 이렇게 읽었대요. 밀이죠. 보리와 밀은 큰 차이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보리를 대맥이라고 하고 밀을 소맥이라고 하는데 같은 밀과 식물입니다. 8팔자의 원래의 뜻은 나누다, 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뭔가를 가운데를 이렇게 벌리고 쪼개는 모습입니다. 고대 발음은 빠르 이랬대요. 한국어에 벌어지다, 버르와 발음이 흡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관을 의미하는 관자, 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자는 고대에는 가드 이렇게 읽혔대요. 중세어 사전에는 이 관을 갖다가 가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가아드 같은 걸 볼 수 있죠. 현재는 관이지만 고대는 갓이었다는 것이죠. 삿갓 할 때 그 갓, 옛날 한국 어르신들이 쓰던 모자를 이 갓이라고 했죠. 이 끈따 절자, 뭔가를 자르는 겁니다. 고대 발음은 서르라고 그래요. 한국어의 짜라, 단어하고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르다라는 뜻이죠. 이 사라질 소자는 소비하다, 소화하다, 사라지다 이런 뜻이 있는데 고대 발음은 서그라고 했대요. 이 사그가 중세어에서는 이 사기라고 이 한자가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기라는 뜻이 뭐냐면은 소비하다, 소화시키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쪼갤 부자는 고대에는 버그, 이 기역하고 히읗은 설그는 계열입니다. 그래서 버히 하고 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갈 귀자는 고대에 가드 이렇게 읽혔답니다. 거드 발음이 같죠. 걷다, 돌아가다, 시집 가다라는 뜻입니다. 걸어가다. 이 배다 할자인데요. 중국어로 꺼라고 읽는데 이
고대어는 까르입니다. 가르는 거죠. 물고기나 고기 같은 것을 가르는 거죠. 베다라는 뜻의 이 개자가 있는데요. 중국어로는 가인데 고대는 거르라고 했대요. 거르 기억 아릴 거르 갈다 문지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거르가 그르인데요. 이 그르가 그루터기에서 나온 겁니다. 현재 발음인 호이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자, 해석하다 할 때 석자 중국어로는 시 그러는데요. 고대는 싸기 그럽니다. 싸기. 이 싸기가 원래 불이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고대 한국 고유하고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불일사자 시인데요. 고대는 쓰그 그랬대요.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 불일사자입니다. 시킬 사자. 이 나아자죠. 중국어로 워라고 읽히는데 이 나아자가 고대에는 나그였대요. 나. 중세어에서 나를 갖다 나 히읗 해서 설 그놈이죠. 기억 히읗은 나 이렇게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한자 음하고는 많이 다르죠. 워인데 고대에서는 나라는 한국어와 관련이 있는 말이란 얘기죠. 그릇 기자인데 그르 이렇게 발음했대요. 한국 중세어 그릇하고 같은 말입니다. 잠을 깨는 걸 오라고 합니다. 이 우라고 읽히는데요. 고대는 가그 개는 겁니다. 날씨가 맑게 개는 것 또는 잠에서 깨는 것 이것을 가그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하고는 발음상 차이가 많죠. 터지자인데요. 일터 전쟁터 할 때 터입니다. 근데 이 터를 의미하는 이 지라는 쥐라는 이 글자가 고대에는 터그 중세 한국어로는 터흐 히읗은 요 지하고 같이 설근음이라고 했죠. 터라고 했답니다. 잡을 집자가 있어요. 이거는 첩 이렇게 발음했답니다. 중세어로는 짭이라고 되어 있고요. 말 맞자인데요. 고대에는 머르 이렇게 발음했다고 합니다. 말이죠. 몇 기자의 뜻 중에 이 거의라는 뜻이 있어요. 거즈 이렇게 읽혔다고 하는데 거의죠. 거의 거즈 이게 중세 한국어인데요. 거즈 똑같습니다. 거즈 이 패할 패자 버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고대 발음은 버르입니다. 즉 버리다라는 뜻이겠죠. 이 창과자는 꺼라고 읽히는데요. 고대는 까르라고 읽혔답니다. 칼이죠. 칼. 꺾을 절자 고대어에서는 짜르라고 읽혔대요. 이게 줄 습자 습득하다 할 때 습자 즙 이렇게 발음했다고 합니다. 이 낄협자 시에 찌아 이렇게 읽히는데 고대어는 쯔급 그랬대요. 중세 한국어의 시옷이죠. 그 기억 깁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끼다가 깁다 시옷 기억 이 비읍이 쯔급에 다 들어가 있죠. 이 주다 숫자도 고대에는 주그라고 읽혔답니다. 주다라는 뜻이죠. 이 덜다 소자가 있어요. 제거하다 뭔가 솎아내는 것을 이 소라고 하는데 고대 발음은 서구였답니다. 꼬리파 뱀 바라다 파 이 글자가 있는데요. 중국어로 빠라고 읽히는데 고대 발음은 빠르 그래요. 중세어 벌레 해석이 되는데요. 근데 이 파자에 보면은 바라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바르가 우리 바라다와 같은 어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죽을 사자 쓰라고 읽히는데요. 고대에서는 쓰드라고 읽혔답니다. 쓰러지는 거죠. 쓰러지는 거. 한국고에 쓰러 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라지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이다, 다르다 숫자가 있는데요. 중국어로 수 이렇게 읽는데 고대어로는 주그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즉 죽이다와 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찌고 조리하고 볶고 이런 것들을 후라고 하는데요. 고대어에서는 복다라는 말하고 통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달릴 치자 추라고 읽히는데 고대에는 발음이 전혀 달랐습니다. 따르 또는 따드 이렇게 읽었어요. 따르 달리는 거죠. 달리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하다 위자도 현재는 웨이 이렇게 읽히는데 고대에는 발음이 까르 이랬답니다. 지 발음 그 발음은 흐하고 많이 통해요. 설근음
계열이라서 그래서 까르를 이 하다와 연결하고 계십니다. 경계할 때 개자 중국어로 찌인데요. 고대에는 까르라고 읽혔습니다. 가르는 거죠. 경계를 이렇게 갈라서 나누는 것을 까르라고 합니다. 이 잠잘 숫자 수인데 고대에는 자르라고 했대요. 전혀 다르죠. 자르. 이 자르가 뭐하고 같죠? 자다. 졸음하고도 많이 통합니다. 짤. 어찌 나자 고대는 이 나르라고 읽혔는데요. 이 나르는 이 삼국사기에 보면은 고구려의 나라들을 갖다가 연나, 비류나, 관나 이렇게 불렀었어요. 즉 이 나가 나라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치자입니다. 어디에다 위치시키다, 두다라는 말인데 중국어로 쯔입니다. 고대에는 덕 이렇게 발음했답니다. 어디에 두는 거죠? 두하고 비슷하지 쯔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자 중국어로 쯔라고 읽히는데 고대에는 쩌르라고 읽혔답니다. 절로죠. 저절로 쩌로. 개미의 자인데요. 이라고 읽히는데 고대에는 이거 발음이 전혀 달랐어요. 까르라고 읽혔답니다. 까르. 개미의 중세어가 까야미랬대요. 이 서쪽 선은 원래 새 같은 것들이 둥지에 깃들이는 겁니다. 살이다라는 말, 둥글게 몸을 감는 것 또는 새가 둥지에 깃드는 것 이런 거를 서라고 그래요. 이 서의 옛날 발음, 상고 발음이 쌀이에요. 쌀 또는 썰, 즉 살이다, 설이다. 둥글게 감고 깃들이고 하는 그 살이다, 설이다 발음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쌀이, 썰은. 이 말씀 화자는 말씀을 옛날에는 가로되, 가라사되 그랬잖아요. 고대 발음이 가르였습니다. 가라사대, 가로되라는 뜻이죠. 말씀하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중국어 화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고대 한국어 가라와 관련이 많습니다. 돼지 돈자, 둔이라고 읽히는데요. 고대는 떠드 또는 떠드. 고대 한국어로 돼지를 돛이라고 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고대 한자의 발음과 고대 한국 고유어와의 유사성에 대해서 이 유창균 선생님이 연구하신 걸 말씀드렸는데 발음뿐만이 아닙니다. 유창균 교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갑골문의 어순을 현재 화어, 중국어 어순과 동일시하는 것은 속단이다. 갑골문은 대개 주어 서술어로 된 아주 질박한 단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중국어를 보면은 현재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개사라고도 부르는데 이 전치사들은 다 동사입니다. 주어 수로 관계지 전치사로 쓰였던 게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간결하고 질박한 언어로 된 게 이 갑골문이었던 것이죠. 한문 문장들을 보면은 마지막에 이 야자를 많이 붙이죠. 종결조사 야, 어조사 야자인데요. 이 야자의 상고음이 딱입니다. 딱. 용법은 한국어의 뭐뭐이다 할 때 다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어요. 이 호자도 역시 문장 끝에 붙이는데요. 한국어의 뭐뭐인가하고 쓰임이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호자의 상고음이 바로 가입니다. 지금 발음 호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못할 것인가 아니 한가 할 때 그 가 의문조사죠. 의문조사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유창균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저와 역사적으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많이 놀랐는데요. 이 예자 중국어로는 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예를 부여로 보고 상으로 본다고 했죠. 부여왕의 도장에 예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는 부여가 맞아요. 이 부여는 상나라 달력을 쓰고 있던 상나라의 후손이 맞고요. 이 예족은 한반도에 맥족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지칭했던 이 예라는 발음, 외로도 발음이 된다고 합니다. 동국종은 홍몽자외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한반도 외는 예라고 괄호 열고 부여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알고 있었는데 유창균 교수님은 벌써 수십 년 전에 언어학적으로 이 예와 외가 같은 것을 밝혀내고 계신 거죠. 이 맥은 한자가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는데요. 고우려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소수맥, 대수맥 할 때 그 맥인데요. 이 맥의 상고음이 뜻밖에도 가라 또는 가락입니다.
맥의 다른 이름이 구려거든요. 구려, 가라, 가락, 구리 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락이 무슨 뜻일까요? 가라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라마, 검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라는 검다라는 뜻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고구려가 숭배한 색이 검은색이었습니다. 근데 고구려의 기원지가 어디라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회하, 사수와 회수가 만나는 이 지역이 고구려의 기원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을 흐르는 강이 이 회수입니다. 근데 회수의 초음, 이것 참 뜻밖입니다. 가르입니다. 가르. 즉 회수 사수가 있던 이 고구려 기원지 이 땅이 원래는 가르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회 땅. 이 숙신과 조선과 진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 같은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양주동 박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이 세 국가의 국호는 음이 바뀐 것 뿐이다. 차자에 지나지 않는다. 고유어를 중국어로 대신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숙신 조선진을 줄이진, 여진어죠. 여진은 주선족입니다. 원고조선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주선 사람들이 금나라를 세우면서 스스로를 주리전이라고 했었죠. 주리전의 뜻이 주선의 뜻이 누리의 아침이라고 해석한 것을 이전 강의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유창균 교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족은 결코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아시아 대륙을 누리던 선진 민족이었으며 점차 그 세력의 약화와 동진에 의해 한반도로 밀려난 것이란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다음 강의에 제가 어떻게 이 한국이 형성이 됐는지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물려온 주 세력은 숙신, 예, 맥입니다. 예맥 조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하 세력에 밀린 예 세력, 부여 세력, 흰색을 숭배한 부여 세력, 그리고 맥 세력, 검은색을 숭배한 맥 세력, 그리고 동쪽은 청색이라고 하니까 아마 조선은 파란색을 숭배했던 것 같아요. 주선, 옛날 청나라 사람들도 이 파란색을 숭배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맥 조선이 화하에 밀리면서 여기 북경 동쪽으로 위축되다가 기원전 3세기에 대거 여기가 거의 빈 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쪽으로 이주를 하죠. 이 과정은 제가 다음 강의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